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려진 이런 정보 때문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반드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가가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만 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온다면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죠.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죠.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이것만으로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 그림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추가로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 또는 개인들의 논리적 배경은 뭐냐면, 지난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있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2022년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1973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 사이에 석유 파동이 3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서 미연준 기준금리가 1981년에 20%까지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기준금리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그 구간에 과연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푸른 선이 미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1976년 이후에 거의 1977년이죠. 이때부터 1981년 이 사이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4%에서 거의 20%로 16%나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 선이 미국의 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기준금리가 4%에서 2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기준금리도 이렇게 인상되는 구간에 노란색이 미국의 주식시장 주가지수 보면은 함께 움직입니다. 거의 50% 정도 상승을 하는데요. 자, 좀 더 주식시장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1957년부터 S&P 500 지수가 발표됐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S&P 500 차트거든요. 자, 그럼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린 1977년이죠. 이때부터 1981년까지 기준금리가 4에서 20%까지 올라가는 구간 주식시장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1977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981년입니다. 사실상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던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거의 1974년, 5년 이때쯤부터 올라갔는데 1975년에 주식시장을 저점으로 1981년까지 주식시장이 100% 올랐고요. 그리고 1977년이죠.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이 구간에도 주식시장은 50%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알고 났더니 우리가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였던 것들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왜? 지난 1970에서 80년 요 사이에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 논리인데 완전히 사실과 다르죠. 오히려 반대로 당시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최근 내가 경제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반복적으로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준금리가 급등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지난 1970, 80년 요 사이처럼 주가가 폭락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대부분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데미지를 크게 입고 스턴 상태에 빠지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그동안 계속 말하고 적용시켜오던 상식과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었다는 거, 그제서야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깨달았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1970년부터 1980년 사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튜브 및 언론사 난립의 역기능 때문이죠. 일부 유튜버 및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이 신문사들은 지난 1970년부터 1980년 사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증도 하지 않은 또 다른 언론사 및 유튜버들이 똑같이 퍼날랐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만 찾아보면 명백히 알 수 있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튜버든 뭐 뉴스 기사든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아니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걸까요? 답은 경기 호황의 끝자락에 소비가 감소하는 거죠. 즉 수요가 감소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림이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수인데요. 2001년 9.11 테러가 터져가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기 전 보시면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계속 낮아져서 제로로 수렴을 할 때까지 이 이후에 폭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 그러니까 전년 동일하게 그 정도 수준까지 하다가 이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쯤에 이렇게 폭락이 온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2008년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로 급기야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폭락이 왔죠. 중국발 부채 위기가 왔고요. 코로나 전에도 보시면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년 대비 더 낮은 수준으로 설비 투자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이렇게 떨어지게 될 일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자, 그리고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도 더 이상 빼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감소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소비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뭐 전년 대비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특히나 호황의 구간에서 자, 이렇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놓은 이런 구간에서는 고용도 크게 늘려져 있는 상태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과 뭐 인건비 같은 거 전부 다 이걸 고정비라고 하는데 고정비용이 크게 증가한 상태겠죠. 이런 구간에 소비가 감소해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죠. 이건 조금 있다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여기 그림에 푸른 선이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리고 이 노란 선이 아까 보여드렸던 설비 투자 증가율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경기의 성장이 끝나는 지난 2001년 그리고 2008년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가 뭐 적든 크든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의 막바지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인건비도 비싸고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이렇게 고정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가 부분을 제품의 판매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해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경기 확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고요. 이런 구간들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을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기업들도 존재하겠죠. 이런 기업들은 또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업들조차도 가격 상승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소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전체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렇게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온 경기 확장이 후반부 구간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그림처럼 타겟의 주가가 24.94%, 거의 2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뚝 떨어졌는데요. 타겟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거의 이마트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월마트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할인 매장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대형 할인마트, 굉장히 큰 유통업체다 보시면 되는데,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 크게 빠졌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을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토럴 레비뉴가 매출입니다. 이게
2022년이죠. 올해 1분기의 요 매출이고요. 이쪽 부분이 작년이죠. 2021년 1분기의 매출입니다. 이게 왼쪽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1분기 매출이 251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작년 매출이죠. 작년 1분기 매출이 241억 9,700만 달러입니다. 대략 1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2조 원 정도 될 텐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거는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을 거고 소비 증가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매출의 증가를 봤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 전체적인 소비 감소, 그러니까 주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이런 흐름은 아직 좀 남았다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차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아니면 하락하든가, 반대로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좀 펼쳐지겠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다음에 전체 주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도래하는 거고요. 다시 타겟에 이 실적 발표로 들어가면은 문제는 오퍼레이팅 인컴, 이게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되는데 올해 13억 4,600만 달러로 전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반토막이고요. 순이익 부분도 보시면은 거의 반토막으로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익이 이렇게 반토막 난 이유는 뭐냐? 원가와 판관비,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그림 보시면은 이 타겟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 높은 운임과 운송 비용, 초과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급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겟처럼 주가가 뚝 떨어진 거는 경쟁사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월마트의 1분기 실적에서 인건비, 운송비 등의 증가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주식시장 역시 거의 타겟과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해 있죠. 타겟과 월마트는 할인마트죠.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전가가 굉장히 어려운 대표 업종입니다. 우리가 더 싸다, 아니다,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싸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형편이에요. 원가와 판관비 부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 기업들 있죠. 인플레이션 전가가 어려운 기업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반등을 하더라도 주가가 제한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아니면은 주가가 반등하기 전에는 뭐 추가 하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죠.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반등 장세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이 푸른색의 실물 경제를 보면 되는데, 경기의 확장의 이 중심 정도는 넘었고 이게 정점이죠. 요 어느 구간에 있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게 주식시장은 좀 더 빨리 움직이죠. 또 요게 마켓의 탑인데 한 번은 더 갈 수 있는 요 구간쯤에 실물 경제가 요 구간쯤에 있고 주식시장은 한 여기쯤에 있다. 한 번 정도의 더 상승은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예상치 못한 9.11 테러 같은 엄청난 테러, 또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사건이 빵 터지면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예상을 할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제지표 다수를 살펴보고 한 요 정도 왔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고 한번 주시장이 더 간다, 여기에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차별적인 증시의 흐름이 일단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직 전체적인 소비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번 더 남은 상승의 기간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전가, 그러니까 원가의 상승분을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아니면 고객에게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한 번 더 남은 상승, 이런 구간에 좀 더 빨리 튀어오를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사실 이런 구간은 타짜에 나오는 고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쫄리면 뒤지시든가, 이런 장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심장이 굉장히 약하고 스트레스에 엄청 취약하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쫄리면은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한번 그 마지막 상승 한 번 정도는 버텨볼 만한 이런 담이 있다. 혹시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상승 한 번은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내리겠다 하는 분들은 이게 버티는 이런 장세예요. 일단은 다소 경제지표들은 아직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럴 시간이 남아있다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엄청나게 큰 사건만 안 터지면은 앞으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할 때 잘 뛰어내려야 되겠죠. 세부 경제지표와 전체적인 경제 큰 흐름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